비는 조용한 산골을 고요히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 비 속에 홀로 초가집을 지키는 사내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철민이라 하였지요. 그는 몇 해 전 사랑하는 아내를 열병으로 잃고 술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초가집 안은 늘 텁텁하고 달큰한 술 냄새로 가득하였고 그의 손은 술병을 놓지 못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술에 빠져 사는 철민을 걱정하며 한마디씩 하였지요. 철민이 저 사람 저렇게 술독에 빠져 살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여. 그러게 말이야. 마누라가 죽은 지도 몇 년이 흘렀건만 저렇게 모시저하며 살고 있으니 술 없이는 하루도 못 견디니 말이야. 저러다 오래 못 살지, 못 살아. 동네 사람들은 철민을 볼 때마다 한마디씩 했지요. 하지만 철민은 그런 동네 사람들의 시선 따위엔 아랑곳하지 않고 돈만 생기면 술을 마시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지요. 그날도 비는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숲속에서 도끼를 내리치다 젖은 손으로 술병을 꺼내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그의 눈빛은 술로 흐릿하였고 도끼는 손에서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는 비에 젖은 나무를 수레에 싣고 초가집으로 돌아왔지요. 초가집 안에서 불을 지피며 또 한 병을 비웠고 흐릿한 꿈속에서 아내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제때 치료만 받았더라면. 그의 중얼거림은 비소리에 묻혔고 불꽃은 그의 쓸쓸한 얼굴을 비추었으나 가슴의 쓸쓸함은 녹이지 못하였답니다. 한편 마을 외곽 약초밭에서 한 여인이 비를 맞으며 약초를 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련이었습니다. 한 달 전 어디선가 이 산골로 흘러든 과부였지요. 그녀는 산을 돌아다니며 약초를 캐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지요. 수련은 약초를 바구니에 담으며 멀리 보이는 철민의 초가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꾼이라 손가락질하는 그 사내의 초가집은 그녀의 눈에 외로움으로 가득한 곳으로 보였지요. 수련도 마을에 정붙일 이 하나 없이 외로움에 젖어 있던 터라 철민의 쓸쓸한 눈빛이 그녀의 마음을 울렸고 마치 운명에 이끌리듯 그의 초가집을 향하여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지요. 수련은 젖은 약초 바구니를 품에 안은 채로 철민의 초가집 문을 두드렸답니다. 철민은 술병을 손에 든 채 문을 열었고 그의 흐릿한 눈이 낯선 여인을 마주하였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하였으나 수련은 그를 경멸하지 않고 부드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시오? 철민은 비 맞은 낯선 여인의 모습에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수련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약초를 캐다 비를 맞았습니다. 이 근처에 마땅히 피할 곳이 없어 제일 가까운 곳으로 찾아왔지요. 잠시 비를 피하고자 합니다. 철민은 망설였으나 그녀의 촉촉하게 젖은 옷 속으로 드리워진 속살이 철민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지요. 들어와서 젖은 옷만 말리고 가시오. 그는 어색하게 고개를 돌리며 수련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초가집 안은 들큰한 술 냄새가 가득했고 따뜻한 장판은 추운 몸을 녹이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수련은 바구니를 내려놓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철민은 그녀를 힐끔 바라보며 술을 벌컥벌컥 들이마셨어요. 처음 보는 여성과 같은 방에 있다는 것이 왠지 모를 설레임이 철민은 눈을 어디에 둘지 몰라 술만 벌컥벌컥 들이쳤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자 철민은 마시던 술을 그녀에게 내밀며 말하였지요. 비에 젖어 몸이 추울 텐데 한 모금 하시겠소? 수련은 마다하지 않고 술병을 받아 홀짝홀짝 몇 모금 들이켰답니다. 술이 들어가자 수련도 속이 싸한 것이 몸에서 열이 올랐지요. 철민이 수련에게서 받아든 술병을 또 한 모금 들이켰어요. 수련은 그의 모습을 유심히 살폈답니다. 술에 찌든 모습 뒤로 단단한 어깨와 건장한 몸이 드러났어요.
그녀의 눈에 그는 마을 사람들의 말처럼 단순한 술꾼이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그의 흐릿한 눈빛 속에는 깊은 상처와 외로움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수련 자신의 마음과 닮아 있었지요. 술을 많이 드시는구려. 수련이 나지막이 말하자 철민은 흠칫하며 그녀를 쳐다보았어요. 이것이 나를 달래주는 유일한 친구요.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병을 내려놓았습니다. 수련은 고개를 끄덕이며 술병을 바라보며 말하였어요. 잊고 싶은 게 있으시구나. 저도 그러한 마음을 알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도 진중하였어요. 철민은 그녀의 말에 묻어두었던 감정이 슬며시 올라왔어요. 그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말을 나누고 있었던 것이었답니다. 비는 여전히 부슬부슬 내렸고 초가집 안은 점점 따뜻해졌어요. 수련은 젖은 윗 저고리가 무겁게 느껴지자 천천히 그것을 벗었답니다. 그녀의 동작은 자연스러웠지만 철민의 눈에는 그녀의 곡선과 부드러운 피부가 불빛에 비쳐 마치 꿈처럼 아른거렸지요. 수련은 그의 시선을 느끼고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철민을 바라보았답니다. 옷이 젖어 축축해서요. 말려야겠어요. 그녀는 저고리를 불가에 걸며 천천히 다가앉았죠. 철민은 숨을 삼키며 고개를 돌렸지만 그의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던 것이었답니다. 수련의 손이 그의 손을 스쳤어요. 그 짧은 접촉에 철민은 술에 취한 듯 어지러웠지만 그건 술 때문만이 아니었죠. 날이 많이 외로우시죠? 수련의 목소리는 속삭임 같았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 안에는 철민이 잊고 지냈던 온기가 있었어요. 철민은 말문이 막혔지만 그의 손은 저도 모르게 수련의 손을 잡았죠. 그녀는 부드럽게 그의 손을 맞잡았고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답니다. 비소리는 초가집을 감싸며 그들의 숨소리와 섞였어요. 수련은 철민의 거친 손을 쓰다듬으며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죠. 그 안에는 갈망과 따뜻함이 뒤섞여 있었던 것이었어요. 수련은 그의 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입을 맞췄어요. 철민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들의 몸은 불빛 속에서 하나가 되었고 초가집 안은 비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비는 여전히 산골을 적시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철민과 수련은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며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철민의 초가집에 수련이 머물렀던 그 비 내리는 날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죠. 장터에선 아낙네들이 쑥덕이며 수련과 철민에 대하여 이야기를 만들어갔지요. 술주정뱅이 철민이 그 이름 모를 과부랑 어울렸다더라. 어디서 뭐하다. 이 마을로 들어왔는지 몰라도 생긴 것이 반반하니 끼가 다분히 있어 보인다니께. 한 노파가 혀를 차며 말했답니다. 또 다른 이는 코웃음을 치며 덧붙였죠. 철민이야 원래 막 사는 사내이니 어떤 여성이든 마음만 맞으면 그만이지 뭐. 하지만 철민은 그런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술을 마시며 나무를 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해나갔지만 수련의 마음을 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철민을 나쁜 사람으로 오해하는 모습을 수련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까칠한 철민에게 더 가까이 적극적으로 다가가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녀는 마을 장터에 약초를 내다 팔며 사람들과 어울렸지만 철민에 대한 소문이 퍼질 때마다 강경하게 그의 편을 들었죠. 어느 날 장터에서 아낙네들이 수련에게 다가가 빈정거리며 물었어요. 수련대. 저 술꾼 집에 드나들었다던데
그 고약한 사내가 뭐가 좋다고 그러는 게요? 수련은 약초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답니다. 철민 아저씨는 겉보기와 달리 속은 따뜻한 분이에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마다 상처받고도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려 애쓰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잠재울 만큼 힘이 있었답니다. 그 말에 아낙네들은 당황하며 입을 다물었죠. 한 노파가 툴툴거리며 말했어요. 그래도 술꾼이 술꾼이지. 뭐가 달라? 하지만 수련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답니다.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면 진심을 놓치게 되지요. 아저씨는 아내를 잃은 아픔을 술로 달래는 것뿐이에요. 그 아픔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손가락질만 하는 게 더 고약하지 않으신지요? 그녀의 말은 날카롭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어요. 장터에 모인 이들은 잠시 말을 잃고 수련을 바라보았답니다. 그리하여 수련은 철민이 마을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련은 약초 바구니를 들고 철민의 초가집으로 향했어요. 철민은 아궁이 앞에 앉아 술병을 만지작거리며 멍하니 불을 바라보고 있었죠. 수련은 문을 열고 들어오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철민 씨, 오늘 장터에서 약초를 팔고 남은 거예요. 이거 약초차인데 한 잔 드셔보세요. 그녀는 바구니에서 말린 약초를 꺼내 부뚜막에 올려놓았어요. 철민은 그녀를 바라보며 퉁명스럽게 물었죠. 왜 자꾸 이 집에 오는 거요?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알고나 있소? 나야 잃을 것이 없는 놈이니 괜찮지만 수련댁은 나와 다르니? 나 같은 놈이랑 엮이지 마시고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묻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수련은 불가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하든 저는 나리를 믿어요. 당신의 마음 속에 아주 어리고 착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나리는 고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아픔이 너무 큰 거죠. 그녀의 말은 부드럽게 철민의 가슴에 스며들었답니다. 철민은 술병을 내려놓고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 같은 여인이 나 같은 자를 왜? 그는 말을 잇지 못했죠. 그동안 수련에게서 느낀 따뜻함이 두 사람의 몸과 마음을 녹이게 되었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철민의 초가집 주변엔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떠돌았답니다. 수련이 철민의 집에 드나든다는 소문은 점점 더 퍼져 장터에서 아낙네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곤 했어요. 저 과부가 철민집 문지방이 단도록 드나든다면서 술주정뱅이랑 어울려 뭘 어쩌겠다는 거야? 한 아낙이 빈정거리며 말했죠. 뭐 호라비와 과부가 만나는데 뭐라 하겠어? 둘이 좋으면 그만이지. 며칠 뒤 수련은 또다시 철민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이번엔 작은 주먹밥을 싸와서 내밀었죠. 철민 나리, 술만 드시면 몸 상해요. 이거라도 드셔보세요. 그녀는 웃으며 밥상을 차렸답니다. 철민은 여전히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시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처럼 차갑지만은 않았죠. 수련은 그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밥상을 정리하며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그 소리는 초가집 안을 부드럽게 채웠답니다. 시간이 흐르고 철민은 수련의 끊임없는 따뜻함에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는 숲에서 돌아와 초가집 문 앞에서 수련이 약초를 다듬는 모습을 보았죠. 그녀는 햇살 아래서 약초를 손질하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철민은 문득 멈춰서서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았답니다. 수련댁 왜 자꾸 나를 찾아오는 것이오? 의 목소리는 전보다 부드러웠어요. 수련은 고개를 들며 대답했죠. 나리 혼자 외롭게 지내는 게 마음에 걸려서요. 저도 외로웠던 때가 있었으니 나리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그녀의 말은 철민의 가슴을 따뜻하게 울렸답니다. 철민과 수련은 초가집에서 함께 생활을 시작했답니다. 수련은 아침이면 약초밭에서 손을 바삐 움직였고, 철민은 숲에서 도끼를 휘두르며 나무를 베어왔어요. 두 사람은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곁에서 조용한 위로를 나누었죠. 철민은 수련의 따뜻한 손길 덕에 술병을 잡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저녁이면 두 사람은 툇마루에 앉아 수련이 끓인 약초죽을 나누며 미소를 지었답니다. 서방님, 이 죽 드시면 몸이 따뜻해질 거예요. 수련은 부드럽게 말하며 그릇을 내밀었죠. 철민은 퉁명스럽던 예전과 달리 미소를 지으며 받아들였어요. 당신이 있어서 이 집이 살아난 것 같소. 그의 말은 진심이었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초가집은 두 사람의 손길로 단정해졌고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점차 잦아들었죠. 수련은 여전히 마을 장터에서 약초를 팔며 사람들과 어울렸고 철민은 장작을 팔아 생계를 이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가을 아침, 마을 어귀에서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철민은 도끼를 들고 숲으로 나가려던 참이었고, 수련은 밭에서 풀을 뽑고 있었죠. 먼지이는 길목에서 말 세필이 멈춰섰고, 그 위에 탄 사내들은 낯선 옷차림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들 중 사내 하나가 품에서 낡은 종이를 꺼내들었어요. 종이에는 여인의 얼굴이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죠. 지나가는 노파에게 종이를 보이며 물었지요. 노인장 혹시 이 마을에 이런 여인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종이에 그려진 얼굴을 자세히 보던 노인은 짐짓 놀라며 그 사내에게 물었습니다. 이 여인을 왜 찾는 것이요? 무슨 죄라도 지은 것이요? 아닙니다. 이 여인은 저희 상전입니다. 꼭 찾아야 해서요. 노파는 사내의 상전이라는 말에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철민의 집을 가리키며 그곳으로 가보라고 하였지요. 사내들은 쏜살같이 말에 올라타고 곧장 철민의 초가집으로 향했어요. 수련은 약초 바구니를 들고 밭에서 일어나던 중 그들을 보고 손을 멈췄죠. 누구?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답니다. 사내 하나가 말에서 내려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아가씨, 드디어 찾았습니다. 덕수입니다. 수련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한 걸음 물러섰죠. 그때 철민이 숲에서 돌아와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는 도끼를 내려놓고 수련 곁으로 다가가 물었답니다. 무슨 일이오? 당신을 찾는 사람들이요? 덕수는 종이를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아씨, 주인어른께서 병환으로 자리 보전하고 계십니다. 아가씨를 찾으라 하여 전국을 뒤졌습니다. 수련은 그 말을 듣고 숨을 삼켰어요. 그녀의 손은 약초 바구니를 꼭 쥐었죠. 아버지가. 그녀는 중얼거리며 고개를 숙였답니다. 덕수는 말을 이었어요. 아씨, 주인어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철민은 수련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수련, 이게 무슨 소리요? 주인 어른이라니. 그의 목소리는 놀람과 불안으로 떨렸죠. 수련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답니다. 서방님, 저는 한양 최씨 상단의 외동딸이었어요. 한양에서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거대 상단을 꾸리며 살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정해준 혼인을 거부하고 상단에서 일하던 만득이란 일을 사랑했어요. 우리는 함께 도망쳤지만 1년도 안 되어 만득이 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상골로 흘러들었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죠. 철민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려왔어요. 그런 일을 겪고도 왜 내게 말하지 않았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서운함이 묻어 있었답니다. 수련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방님 곁에서 새 삶을 찾았어요. 과거는 묻고 싶었죠. 하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뵈어야겠어요. 용서를 빌어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리고 있었답니다. 덕수는 수련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아씨, 한양으로 함께 가시지요. 아버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수련은 철민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물었죠. 서방님, 저와 함께 가주시겠어요? 철민은 잠시 망설였어요. 한양은 그에게 낯선 세상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수련의 눈빛을 보고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 가겠소. 그의 말은 깊은 의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철민과 수련은 덕수와 하인들과 함께 한양으로 떠났답니다. 초가집을 떠나며 철민은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곳은 그의 아내의 기억이 깃든 곳이었지만, 이제는 수련과 함께한 따뜻한 추억으로 채워진 집이었죠. 한양에 도착한 두 사람은 최 씨 상단의 대저택 앞에 섰어요. 저택은 화려한 기와와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병든 아버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하인들이 문을 열자 수련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섰어요. 철민은 그녀의 곁에서 어색하지만 그녀의 손을 잡았답니다. 방으로 들어선 수련은 침상에 누운 아버지를 보았어요. 최상희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었고 그의 얼굴은 병마로 창백했죠. 수련아, 최상인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딸을 향한 애정이 담겨 있었답니다. 수련은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최상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네가 무사히 돌아왔으니 그걸로 됐다. 내 잘못도 컸단다. 그의 목소리는 겨우냈지만 따뜻함이 묻어 있었지요. 철민은 문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는 수련의 아픔과 화해를 느끼며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하든 곁에 있겠다고 다짐했죠. 최상희는 철민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저 사내는 누구냐? 수련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답니다. 제게 새 삶을 준 사람이에요. 아버지, 철민은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누워있는 최상인에게 넙죽절을 하고는 옆에 앉아 최 씨의 손을 수련과 함께 잡아들였답니다. 하지만 그 재회의 순간도 잠시 저택 안에는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답니다. 수련의 새어머니, 미양이라 불리는 여인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차가웠죠. 수련이구나. 네가 드디어 돌아왔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운 척했지만 어딘가 날이 서 있었답니다. 수련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대답했어요. 예, 어머니, 그동안 병든 아버지 수발하시느라 어머니께서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철민은 미양의 눈빛에서 묘한 불편함을 느꼈지만 입을 다물고 있었죠. 고생이야 뭐 할 것이 있겠느냐마는. 네가 이렇게 돌아오니 뜻밖이구나. 미양은 수련이 돌아온 것이 영 못마땅한 눈빛을 하고 있던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수련과 철민은 저택에 머물며 최상인을 돌보았어요. 수련은 아버지 곁에서 약을 다리고 철민은 어색한 저택 생활 속에서도 그녀를 묵묵히 도왔답니다. 하지만 수련은 미양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눈치챘어요. 병든 아버지를 돌보는 시간보다 밖으로 나가는 시간이 많았던 것이었지요. 상단의 일을 돌본다는 핑계를 대지만 실상 미양은 다른 남정네를 만나러 나가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이를 알 리가 없는 수련과 철민은 최상인을 돌보는데 전념하느라 그녀의 바깥 출입은 그저 상단을 위한 일이므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었답니다.
한편 미양이 이렇게 바쁜 이유는 최상인의 딸인 수련이 돌아왔으니 상단이 수련에게 넘어갈 것임을 염려하여 하루빨리 상단의 모든 것을 차지하려는 속셈에 더욱 바쁘게 움직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하인 덕수가 수련을 찾아왔어요. 그는 저택 뒷마당에서 수련과 철민을 조용히 불러냈죠. 아씨, 긴밀히 드릴 말씀이 있어 밤에 뵙자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답니다. 수련이 조급한 마음에 물었어요. 무슨 일이오? 왜 이렇게 겁에 질린 거요? 덕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실 안방마님께서 주인 어른을 병들게 만드셨습니다. 수련은 숨을 삼키며 물었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병든 것이 새어머니 탓이라니? 덕수는 떨리는 손으로 말을 이었어요. 아씨, 안방마님은 주인 어른이 몸이 쇠약해지신다고 계속해서 탕약을 들렸고 주인 어른께서 힘이 난다고 좋다고 하셨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약이 없이는 어르신께서 기력을 찾지 못하고 점점 쇠약해지셨습니다. 그리하여 소인이 몰래 한 첩을 들고 나가 한의원에 물어봤더니 사양과 웅담이 과하게 들어가 오래 드실 경우 오히려 기력을 잃게 될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덕수는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님에겐 다른 남자가 있습니다. 상단을 운영하는 집사인 장서방이란 자인데 둘은 2년 전부터 정분이 난 상태입니다. 주인 어른의 재산을 차지하려고 이 모든 걸 꾸민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죠. 수련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덕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답니다. 제가 우연히 미양 마님과 장서방이 미래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들이 주인 어른이 죽으면 상단을 차지하겠다 말하는 걸 들었습죠. 철민은 주먹을 쥐며 분노를 억눌렀어요. 그런 악독한 짓을 어떻게? 그는 분노로 이를 갈았답니다. 수련은 떨리는 손으로 덕수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덕수 아저씨,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아버지를 구하려면 증거가 필요해요. 덕수는 품에서 작은 약봉지를 꺼냈어요. 이건 미양 마님이 주인 어른께 먹이던 약이에요. 한약방에서 물어보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수련은 덕수의 말을 듣고는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게 새어머니라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철민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안 사람, 우리가 이 일을 바로잡아야 하오. 그대 아버지를 구하고 저 악한 자들을 벌해야 하오. 수련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요, 서방님. 관아에 고발해야겠어요. 하지만 증거를 더 확실히 모아야 해요. 그날 밤 수련과 철민은 덕수와 함께 은밀히 계획을 세웠어요. 철민은 저택 안팎을 살피며 미양과 장서방의 미래를 캐낼 증거를 모으기로 했답니다. 덕수는 하인들 사이에서 미양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챈 이들을 설득해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며칠 뒤 수련은 덕수의 도움으로 상단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장서방이 이중장부를 만들어 최상인을 속이고 돈을 빼돌린 정황을 찾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상인들과 긴밀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낱낱이 알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수련과 철민은 모은 증거를 들고 관아로 향했어요. 관아의 포졸들은 처음엔 그들의 말을 의심했지만 수련이 내민 약봉지와 이중장부 원하면 하인들의 증언까지 해줄 수 있다는 말에 밀서를 보고 심각해졌죠. 수련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아버지를 병들게 한 건 새어머니 장서방의 음모예요. 이 증거를 보시고 정의를 세워주세요. 철민은 그녀 곁에서 덧붙였답니다. 이 자들은 재산에 눈이 멀어 사람의 목숨을 해쳤어. 부디 천벌을 받아야 합니다. 관아에서는 즉시 포졸들을 보내 미양과 장서방을 체포했어요. 미양은 저택에서 끌려 나오며 발악했지만 그동안 최상인에게 먹였던 약봉지와
이중 장부의 증거 앞에서 말을 잃었죠. 장서방은 도망치려다 포졸들에게 붙잡혔답니다. 관아의 조사 끝에 미양이 최상인을 병들게 했고 장서방과 공모해 상단의 재산을 차지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두 사람은 관아의 감옥으로 끌려갔죠. 수련은 아버지의 침상으로 돌아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이제 안전해요. 더 이상 아프지 않으실 거예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안도감이 담겨 있었답니다. 최상인은 미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련아, 네가 이 모든 걸 밝혀냈다니 고맙구나. 철민은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안사람, 당신이 해냈소.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답니다. 한양의 저택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고 술꾼이었던 철민과 집을 떠나 도망쳐온 과부 수련은 평생 동안 서로의 곁에서 그늘이 되어주며 알콩달콩 살았답니다.